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는데 유지가 되면 어떤 게 제일 성과가 좋냐, 나스닥이 제일 좋더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56년부터 60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헝가리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헝가리를 강하게 진압합니다.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래서 이때는 지정학적으로 냉전이 아주 초기에 심화되는 시기였어요. 물가는 낮았지만 66년부터 81년까지는 전형적인 고물가 시대. 지금 물가는 우스울 정도로 높았던 고물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유지될 때 주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84년부터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2000년에 이때가 이제 IT 버블을 제외하면 항상 주식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과거보다는 이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아까 나스닥이 이렇게 된 거를 믿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자, 우리 한상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경이 감사합니다. 바뀌셨군요. 네, 안경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경이 좀 더 커졌네요. 안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전에가 약간 그 금속 재질 태였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한 달 반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아, 근데 바꾼 지 조금 됐습니다. 네네. 아, 이제 뿔테로. 눈도 좀 바뀌신 거 아니에요? 눈도 좀 바꿨습니다. 눈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개비를 했습니다. 눈을. 아, 눈 바뀌셨어. 네, 눈을 좀 바꿨습니다. 아, 눈이 어떤 바뀌었. 쌍꺼풀이. 아, 안경도 바꾸고. 네, 눈도 너무 나이가 바꾸고. 많아져서 뭐라 그러냐, 근육이 처진다고 그래서. 그리. 네, 좋아요. 네.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시장도 한번 싹 바꿔주십시오. 네, 새롭게 젊어진 우리 한상희 의원과 함께 오늘은 역시 그 미국 시장 얘기부터 좀 가봐야 될까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하반기 전망을 냈고 그 관련 자료를 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제일 먼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1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 두 개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뭐 상저하고냐 상고하조냐 뭐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우는 YTD로 주가가 빠졌고 나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반기가 셌냐 약했냐가 결국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나스닥을 많이 보고 나스닥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나스닥 기준으로 상반기가 주가가 좋았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유를 알면 이게 유지가 되면 하반기도 좋은 거고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주가가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 그림 왼쪽 거 먼저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10년물 미국의 금리예요. 작년 10월 24일이 4.2%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이때 기준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월등히 낮았었어요. 네. 이때가 그 주가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202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이었는데 우리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많은 투자자들은 야, 금리가 지금 벌써 4.24인데 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면 금리가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내년도 장이 별 볼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면 PER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역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금리가 그리고 계속 빠져요. 요즘에는 금리가 다시 오르긴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내리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PER이 떨어질 수 있는 시장금리가 올라간다고 봤는데 네.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기준금리 올라가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난 채권 살 거야라고 하고 금리를 떨어뜨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에 작용했던 높은 금리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떨어질까? 예를 들어 2023년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PER도 떨어지고 이익도 안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PER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거죠. 왜? 금리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 부채한도 협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별일이 없으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가는 거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약간 두려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이 되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지 않고 주식을 계속 땡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채한도 협상이 되면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서 채권 투자자들은 그걸 반영해서 채권을 팔고 있는 거고요. 주식 투자자들은 그걸 아직 반영하지 않고 다우는 반영이 되고 있지만 나스닥만 반영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채권만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리 올라간 걸 주식이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게 맞는 거고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이 금리 하락이 조금 길게 보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PER을 낮추지 않았던 금리, 낮아지는 금리가 예를 들어 7, 8월에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을 볼 때는 PER이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되는 거죠. 대신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걸 주식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유동성인데 이 PER을 구성하는 요소는 성장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뒤에 말씀드릴 거고 주식 기대 수익률은 보통은 이 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의 함수입니다. 보시면 요 M2 증가율이 지금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올해 유동성 준다고 했는데 진짜 줄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줄었는데 생각보다 주식이 아주 많이 약하지 않아요. 다우만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세잖아요. 왜냐하면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10,000원이 있었는데 9,000원이 됐지만 옛날에 예를 들어 10,000원 갖고 한 번 쓰던 걸 9,000원 갖고 1.1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줄었지만 더 열심히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동성이 나빠졌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보시면 지금 통화 M2가 이미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기저가 낮아진 거니까 그렇죠. 하반기가 되면 M2 증가율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PER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건 6월하고 7월에 집중될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PER이 오히려 좋아지는 리레이팅이 되는 효과가 더 클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장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12개월 포워드 EPS의 성장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올해 이익이 되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기업들이 실적을 너무 잘 내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추정치를 상향하면서 네. 작년 5월보다 올해 5월의 12개월 추정치의 성장률이 더 커진 거죠. 그럼 성장률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잘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로 간다고 칠게요. 올해 지금 미국 S&P 500의 EPS가 네. 219달러 정도 됩니다. 컨센서스가 올해. 네. 내년은 245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EPS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6월 달에 주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반기를 보고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 우리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부채한도. 저는 부채한도는 결국은 타결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것 같고요. 느낌이.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아무도 걱정하지 않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보통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2011년에 부채한도 협상할 때도 주식이 어땠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도 협상하는 기간, 그러니까 8월 전까지 10%가 S&P가 빠지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나서 7%가 또 빠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용등급 강등을 피치가 뭐 할 수 있는 없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7%는 없다라고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부채한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10%가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아직 안 빠졌거든요. 그럼 그 협상하는 노이즈를 아직 반영을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금리만 올랐기 때문에 그 10% 정도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요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게 많은 분들이 그리시는 70년대 물가랑 지금 물가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도 물가 빠지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간다라는 건데 첫 번째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냐? 6년 걸렸습니다. 저희가 6년 후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6년 후에 제가 일을 할지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걱정하는 건 사실 이상하고 두 번째는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물가 올라갈 때 주가 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근데 나스닥 보시면 빠진 폭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반등한 거에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많이 빠지지 않을 거란 거죠. 설령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참고로 제가 여긴 안 갖고 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가 이렇게 높을 때 주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뭐 소장님보다 훨씬 경력이 짧지만 똑같은 일로는 주식을 절대 그만큼 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저번처럼 전저점을 깨는 일이 나오려면 새로운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가 없으면 안 빠진다는 걸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물가 때문이든 부채한도 협상이든 둘 다 우리가 한번 봤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전저점이 3,577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베어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간. 이게 사실은 이제 외국계 리서치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식의 리서치고 저도 이런 걸 옛날에 했었는데 보시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20%가 넘게 빠진 사례 그리고 고점을 못 벗긴 사례가 12번이 있더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가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그 대공황 때는 무려 86%가 주가가 빠졌는데 고점에서 이때는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주식 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20% 내외가 빠졌을 때는 보통 0.8년, 1.2년, 0.6년, 0.7년 이 정도에서 다 보통 고점을 회복을 합니다. 네. 이번에 벌써 0.6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저점을 깰 만한 새로운 뉴스가 없으면 이제는 올해 안에 전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요 빨간색 선이 EPS 성장률인데 EPS 성장률이 보시면 원래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빠져야 되는데 이게 1분기에 살짝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에 성장률이 또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추정치가 안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3분기, 4분기에는 실적 추정치가 좋아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신뢰성이 있냐면 작년에 여기는 없군요. 장갖고 왔는데 작년 3분기부터 실적 추정치가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S&P 500의 분기 EPS 추정치의 고점이 58달러였고요. 작년 3분기부터 52, 5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에는 웬만큼 실적이 안 나와도 YOY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EPS 성장률이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항상 주식은 EPS 성장률을 선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0.6년이나 지났다는 기간이랑 EPS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베이스 케이스로 보면 올해 7월 8월부터 주식이 올라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어 케이스는 물가가 오르고 부채 한도 때문에 빠지는 10%가 베어 케이스인 것 같고 기본형은 저는 올해 연말에 4,3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좋은 얘기, 불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LTCM이 98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요때 파산을 했고요. 네. 그리고 95년에도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다가 금리 인상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일단 주가가 그때 어땠냐면 S&P는 4배가 올랐습니다. 4배. 나스닥은 무려 8배가 올랐어요. 물론 지금이 4배, 5배로 갈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는 비슷한데 그때랑 제일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 이때 재정이 엄청 좋았습니다. 미국이 98, 99인가의 재정이 흑자였어요. 네. 지금은 엄청난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만큼 부양책이나 이런 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Y2K하고 이번에 챗GPT나 인공지능을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데이터로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이게 기사들입니다. 이 Y2K 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고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미국의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2명 프랑스의 그룹인데 일렉트리컬 하는 사람인데 그때 무슨 기사를 본 게 뭐냐면 1999년 9월 9일에 우리가 로봇이 됐다 그러면서 막 마스크를 쓰고 나오기 시작해요. 뭐였냐면 자기들이 Y2K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작업이 날아가서 터져가지고 나는 로봇이 됐다 이러면서 다시 활동을 했던 유럽의 그룹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음악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시기에 2000년이 되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이 왼쪽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IT 하드웨어랑 IT 소프트웨어의 GDP 대비 투자 금액이거든요. 이게 절대 투자 금액이 아니라 GDP 대비이기 때문에 이 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특히나 95년부터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Y2K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있었던 물론 이러고 엄청난 버블이 나온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걸 즐겨야 되니까요.
지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챗GPT는 별로 안 썼어요. 불편해서 뭐 빙도. 근데 구글 바드는 많이 쓰는데 여전히 저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generative 써주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에서 데이터를 많이 쓴다라고 하니까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IT 하드웨어 투자 대비 GDP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좋은데 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이 Y2K랑 똑같다고 믿으면 이 투자가 올라가는 거죠.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110억 달러로 컨센을 50% 상회했는데 저보다는 엔비디아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AI 때문에 하드웨어 투자도 많이 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게 만약에 이 Y2K처럼 진짜 투자로 연결이 되면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버블이 나오는 거죠. 지금 주가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경신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버블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1등 기업이 먼저 전고점을 가고 그 다음 기업들이 만약에 따라가면은 정말로 버블이 오는 거고 아니면 다시 꺾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저는 이때 Y2K랑 비슷하다는 인식이 언제 생기느냐가 버블을 유도하는 저는 요인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못 갖춰 리포트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상희가 주장하는 불 케이스를 믿는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들을 스크리닝 하셔야 되냐면 지난 1년 동안 나스닥이 고점 지금 수준하고 비슷할 때 1년 동안 네. EPS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탄력이 훨씬 셀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네. 지금 지난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EPS가 YOY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랑 올해 요번 실적 나온 걸 비교해 보면 EPS가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다음에 진짜 강세장이 오면 주도주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크리닝 하실 때 보통 이제 밸류 스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EPS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빠진 걸 좋아하세요. 그것도 매우 합리적인 판단인데 그런 거는 작년같이 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우존스가 작년에 안 빠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불 케이스를 말하고 있잖아요. 불 케이스로 장이 아주 좋을 때를 내가 상정하고 주식을 고를 때는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오른 거. 그다음에 장이 안 좋을 때 이익이 빠졌는데 주식이 오른 거. 이런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익이 안 좋아서 주가 빠진 거. 이런 건 이익 좋아지면 주식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저께인가 어제 신고가를 냈거든요. 52주. 역대 신고가는 네. 아니고 그 얘기를 드리면 많은 투자자들이나 아는 분들이 놀래요. 나 전자 물려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2분기에 적자 난에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장이 내가 좋다고 믿으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차라리 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 버블을 믿는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요거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는데 유지가 되면 어떤 게 제일 성과가 좋냐. 나스닥이 제일 좋더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끝나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주식이 진짜 무척 많이 오릅니다. 몇십 %씩. 근데 인상이 끝나고 유지되면 오르는 폭이 되게 적은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1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고 유지되는 순간에 무조건 주식이 빠졌습니다. 네. 이때는 보세요. 56년부터 60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헝가리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헝가리를 강하게 진압합니다. 공산주의를 만들고. 부다페스트. 네. 그리고 그 쿠바가 카스트로가 집권을 합니다. 쿠바가 공산화가 됩니다. 59년인가. 그리고 요때 또 어떤 일이 62년인가에 쿠바가 그래서 미사일 사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때는 지정학적으로 냉전이 아주 초기에 심화되는 시기였어요. 물가는 낮았지만 주가가 빠졌고 66년부터 81년까지는 전형적인 고물가 시대. 지금 물가는 우스울 정도로 높았던 고물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유지될 때 주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84년부터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2000년에 요때가 이제 IT 버블을 제외하면 항상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이 과거냐 지금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지금은 과거보다는 이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아까 나스닥이 이렇게 된 거를 믿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유가랑 금이 안 좋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금리가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어딘가에다 금융상품을 사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가하고 금처럼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의 그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유지될 때를 보면은 유가랑 금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때는 생각보다 이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좋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신문에 금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자를 주는 배당을 주는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금보다는 그러니까 금이든 유가든 그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금을 사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나는 뭔가 위기가 올 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금하고 사실 미국채하고 위험도는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리스크. 네, 30년 안에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굳이 근데 미국채는 요만큼이라도 이자를 주니까 미국채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금을 살 거면. 그리고 만약에 굳이 원유를 사고 싶으면 뭐 잘 모르겠어요. 원유라는 게 그 정도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한쪽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유지될 때는 요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금융자산을 사는 게 좋다. 최소한 대체자산보다는 저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원래 제 자료 저희 자료가 100 몇십 페이지인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한 15분 20분에 하려고 요걸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주식은 아마 6월달에 부채한도 협상이 되면 오히려 조금 빠진다.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3, 14일에 이제 12, 13인가 FOMC도 있고요. 네. 이번 FOMC는 이제 그 다음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게 되는 거의 마지막 FOMC가 됩니다. 동결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파월 의장이 작년 내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틀렸으니까. 그거를 작년 잭슨 올 때쯤에 겨우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하반 12월에만 해도 올해 금리 작년에 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그랬고 1, 2월만 해도 금리 인상 폭이 적었는데 그 물가 때문에 겨우 해서 작년 잭슨 올 때처럼 겨우 맞춰놨거든요. 근데 지금 점도표를 5.25라고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또 올리면 또 말을 또 바꿔야 돼요. 3개월 말에. 그렇죠. 그 정도로 신뢰성을 낮춰야 될 이유가 지금 상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야 되면 9월에 가서 올리면 돼요. 근데 이제 한상희 위원께서 보시기에 그 금리 이제 6월달에 동결이 되면 네. 그걸 이제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킵이냐, 한번 건너뛰어주는 거냐, 아니면 퍼즈, 그러니까 중단이냐. 네. 어떤 거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금리를 한 번 중단하고 다시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헤드라인 물가도 4.9잖아요. 그리고 PC로 내려가면 4% 초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5.25 기준금리면 이미 벌써 실질 물론 기준금리 기준 실질금리가 플러스 2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진 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연준에서 여기서 부담을 줘가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필요는 사실 전혀 없는 것 같고 대신 또 금리 인하를 어제 전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파월이 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했다라고 미리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절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더 오를지도 모르니까 그 기대를 되게 막으려고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네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미국채가 어제 3.82까지 올랐는데 4%다면 미국채는 정말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자료에도 제가 썼습니다. 네. 환율만 좋으면 4%에서는 살 텐데 환율이 이래가지고. 연말 되면 환율도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보다 수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뭐 반도체랑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환율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막 많이 떨어질지는 또 모르겠어가지고 환율 떨어지면 주식은 좋을 거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상희 의원과 함께 하반기 저희가 시장이 어떨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우리 한상희 의원님 또 조만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훈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